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3살 과정 2주차 진행입니다. 지난주에서 부동산 속성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재는 23페이지예요. 자, 교재, 자, 23페이지 여기를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저희들이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본질적 가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걸 줄여서 본질 또는 존재 가치다 이처럼 속성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되면 가장 널리 쓴 표현이 이제 속성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드리겠는데, 이처럼 부동산의 속성을 설명하는 학자의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부동산의 속성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리고 자산,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가장 대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할 수 있겠죠. 물리적 개념은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때문에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여튼 이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물리적 개념 여기에다가 경제적 개념인 자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주로 출제가 되는 건 공간 그리고 위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이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간이에요. 흔히 우리가 공간으로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는 결국 뭐를 의미하시가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다 이 표현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이 표현 자체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공간수의 부동산, 즉 공간수의 토지다. 무슨 뜻입니까? 토지는 공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공간이다. 그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지표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표면, 이 지표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평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죠. 지표 윗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뭡니까? 공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중. 따라서 이 공중 관련된 이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가리켜서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지요. 지표 아랫부분은 뭐라 합니까? 지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또는 학자들은 지중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중은 뭡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중이다. 자, 이 같은 지하 관련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학자들은 지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학자들이 지중 공간이다 표현했다고 해서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지하 공간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이 두 개를 합해서 흔히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체 공간이다 표현하고, 여기에 수평관 하나 남아있죠? 수평관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흔히 이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분도 학자에 따라서는 이분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토지, 즉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부동산 소유권도 결국은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간의 이용 기법과 관련된 측면들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죠. 참 공간의 이용 기법 관련 측면이 바로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먼저 공중공간입니다. 즉 공중관, 즉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뭐로 표현시가 바로 공중권, 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이야기요. 다음은 이제 수평 공간입니다. 수평은 지표면이 되겠죠? 그럼 수평은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어때? 지표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도 민법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상권 이게 어때?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차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자, 수평공간, 즉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표현합니까? 학문적으로 지표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 지하공간, 즉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하권이다. 예,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먼저 지중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하권 이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참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것은 권리로 구성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법률적 측면이 고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권리로 구성돼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을 모두 포함해서 어때?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한 건 아니란 이야기지요.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땅을 1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 그럼 10억 이 안에는 어떤 권리가 내포됐을 것인가? 당연히 수평원, 지표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때? 10억 안에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정당한 이 있는 범위에서는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참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이 모두를 더한 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격과 관련해서니까 어때?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 점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처럼 복합 개념의 사후 이까지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차원의 입체 공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입체 공간 이론이 어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인가? 먼저 우리 합시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있어 건물은 어때? 고층화 입체되겠죠? 따라서 입체 공간의 중요성이 어때?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생각합시다. 자, 공중 공간이다. 지하 공간이다. 이 같은 입체 공간에서 재산권 보장하는 이론적인 어때? 근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입체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살펴드리는데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양거리 2번 공간이다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교재는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거리 2번 공간이다. 여기는 별도로 별표 하나만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별표 하나만 해 두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먼저 공간 관련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하튼 소유권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교재는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인데 내가 이제 지구에서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물론 지구에서 이만큼 땅 가지고 있으면 전 절대 여기 안 오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좋습니다. 이만큼 땅을 갖다는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구 중심이 있겠죠. 지구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처럼 토지 소유권은 지표 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위아래로 인정해 주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민법 212조 여기에서 토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212조 여기에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상하에 미치니까 이것도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은 어때 인정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개념으로 또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이 되는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판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 자, 이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은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212조 이 조문을 통해서 그런 것 토지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큰 관심이 되겠지요. 자, 근데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먼저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겠다는 거면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이 판단 어떻게 합니까? 사회 통념상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폐율 용적률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우리들은요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 때 최대한 활용하자 하겠지요. 그럼 주변의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변의 건물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 주변에 건물도 한번 보세요. 높이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같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인정되는 이 분에 대해서만큼은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이 내용과 결합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결합을 시켰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지표면이지요. 지표면 1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지표면 즉 수평 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표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지표권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지표면 이 위에 작물 경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같은 권리를 가려서 우리가 경작권, 다음 지표면 이외에 건물을 어때? 건축할 수 있겠죠? 이 권리를 가려서 건축권, 다음 지표수, 즉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리를 가려서 용수권 이렇게 표현하면 등등 여러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 등 여러 권리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지표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 토지 소유권은 여러 가지 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권리의 결합체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이 위쪽은 뭡니까? 공중공간이다 할 수 있겠죠. 공중공간인데 학자들이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지요. 그럼 정당한 이익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토지 소유권 효력이 인정돼 보니까 사적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적 공중 공간이다. 그럼 사적 공중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권리를 가리켜서 사적
사적 공중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사적 공중권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조권 들어볼 수도 있겠고, 다음은 조망권, 이 같은 걸 들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조망권이라는 게 조망권 뭡니까? 자,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 집에서 조그만 창으로 한강이 바라다 보이느냐, 큰 베란다 통해서 한강이 바라다 보이느냐, 여기 떠서 주택의 가치는 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조망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권이 조망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자, 이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당이 없어. 그럼 토지소유의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당연히 누구 겁니까? 국가 거다 생각하시고, 자, 이 부분을 가르쳐서 우리 흔히 이제 자, 공적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적 공중공간이다. 그럼 참 공적 공중공간에 대해서 공익의 목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를 가르쳐 우리가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적 공중도 여러 개죠. 뭐 대표로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이 있지요. 항공권. 다음은 이제 전파의 발착이다. 자, 이와 관련된 전파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요.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착 관련된 전파권. 자, 이 분들은 어디 합니까? 공적 공중권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이번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 전파의 발착 관련된 전파권, 이 자체는 토지 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다 해서 멈춰설 권리가 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옵시다. 아래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하 공간. 이 부분에서는 학자에 따라서 사적 공적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는다 생각하시고, 이분이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하튼 지하 공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하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지중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지하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럼 지금 지하권도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먼저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도 있고요. 다음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뭐 등등 여러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이 같은 지하에 관한 권리를 나라에 따라서 다소 달리 적용합니다. 지하의 권리를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인정해준 나라가 있고, 또 지하의 권리 중 일부만 인정해준 나라가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나라는 지하에 관한 모든 권리를 토지사에 인정해줄까요? 일부만 인정해줄까요? 일부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도 마찬가지로 아래로도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 소유권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만 인정해 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뭔가는 인정을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해주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국가의 몫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국가가 돈 될 만한 거 인정해 주겠어요? 안 될 만한 거 인정해 주겠어요? 안 될 만한 거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때? 자, 이 중에 돈 될 만한 건 뭡니까? 미채 광물. 안 될 만한 건 뭡니까? 지하수. 그쵸? 좋다. 너 권리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분들은 토지소유권 효력에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다, 이는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지하수 이 부분은 토지의 구성 분자예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은 다 토지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다. 자, 참 미채굴 광물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민법상 객체화되지 못합니다. 광업법상 광업권에 객체화되기 때문에
토지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지난주에 이 부분도 이거 어때? 예,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어디 갔다 온다? 학교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어서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들은 부분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개념에서 바라보니까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공주권, 지표권, 지하권, 이 같은 권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위아래로 조금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위로는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 전파에 발착 관련된 전파권이지요. 아래는 미채굴 광물이다. 자, 이들은 토지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 겁니까?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 이 부분 어때? 토지소유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23페이지입니다. 양보리 2번 공간이다 소개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를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처럼 토지 소유권 자체를 공간적 개념으로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보세요. 몇 미터까지는 미친다는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때?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토지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좀 봅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지상 및 지하에 무한정 확장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다. 이건 어떻게 판단했어요? 사회 통념상 판단하기도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기도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어때?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구체적 범위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건물이 어때? 고층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층화 또 입체화된다는 이야기. 그럼 지금 건물이 고층화되고 입체화될수록 즉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질수록 어때? 이제 정당한 이익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판단을 어때? 법원에 맡기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봅시다. 공간수 토지는 수평공간, 지중공간, 공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수평 공간, 자 지하공간이 지중공간이죠. 공중공간 이렇게 구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한번 보세요. 자, 수평 공간, 지중 공간, 공중공간 나와 있죠. 이때 지중 공간은 뭘 뜻합니까? 지하 공간 이걸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제 여튼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 즉 지중 공간 이걸 포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체 공간이다 표현드렸고 수평까지 포함해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그래서 악자에 따라서는 3차원 이걸 생략하고 그냥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어때? 이제 이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좌측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기업권의 첫 번째를 보세요.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서 보장을 받게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자, 3차원의 입체 공간 이론이 왜 필요할 것인가? 필요성을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바로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 같은 입체 공간에서 재산권 보장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의 A번 봅시다. A번. 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자, 3차원의 공간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부동산 활동은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하잖아요. 이때 부동산의 경우가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 3차원의 공간이 갖는
개개 공간 가격의 총화이다. 이때 총화는 쉽게 할 때 모두 다 더한 값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죠.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간만의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아니라 바로 어떤 점?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서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래서 총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부동산은 공간이므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 되겠지요. 다음 F1 공간속 부동산 개념은 부동산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지 이 공간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성, 영속성, 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지분 봅시다. 공간속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한 어떤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입체 공간속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개념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고려가 돼야 된다. 복합 개념의 사고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따라서 부동산은 공간의 관점에서 보아도 복합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동 4번.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다. 소유인데 첫 번째 보세요.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상에 미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정당한 이익 따로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도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무제한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라냐. 한없이 위로 아래로 인정이 아니죠? 아니죠. 다음 토지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런 권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공간적 범위는 토지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소리가 이랬죠.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 그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지하권도 어떻습니까? 처음 사적, 공적 구분되고 있는데 사실 학자들이 어때요? 이건 잘 구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기억본 봅시다. 기억본 보시면 첫 번째 줄 지표상의 수평관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처음 수평관,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지표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 아래줄 보세요. 작물 경작권이죠. 건물 건축하고 건축권, 지표상의 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용수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 이 같은 권리를 포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표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뭡니까? 지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 있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하수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 때 구성 분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때?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재상에는 토지 구성 부분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이다 표현되잖아요. 이건 결국 뭘로 것인가?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속 정착물 지난주에 배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표 우리 뭘 듣습니까? 탐장, 이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 사면 탐장까지 당연히 한꺼번에 사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토지 소유권은 토지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 있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서 따라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어때?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그렇지만 그 아래줄 보세요. 광권에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그 아래줄을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채굴 광물 이는 광업부상 광권에 객체가 되는데 토지적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는 겁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D급본 봅시다. A번에 첫 번째를 보세요. 자,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 아주 중간쯤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뭡니까? 공중권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 그 아래를 찍으세요. A번 5번째 줄입니다. 사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 아래줄 공적 공중권은 그 이상의 공중권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죠? 자, 공적 공중권은 항공기 동행이나 전파의 발작 등에 주로 사용되어 항공권이라고 한다. 그죠? 지금 공적 공중권에도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항공기 동행 관련된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작 관련된 전파권 등을 들어볼 수 있더라. 이들은 어때? 토지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네, 자, 26페이지입니다. 네, 26페이지 상담호 시연. 자, B번 공중권의 이전 개발권이다 나와 있죠. 이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재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분 조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결국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같은 3차원의 입체 공간을 활용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 기법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일단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다 표현하는데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 첫 글자 써 TDR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말 그대로 보세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 이를 어때? 양도 팔아먹는 제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발 수 있는 권리 개발권을 어때? 팔아먹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처럼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재. 그렇죠.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문화재 인근에는 어떤지 보존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선포하고 보존 지역을 벗으면 어떤지 개발 가능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존 지역에서는 자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존 지역에서는 이처럼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아주 심하다, 극심하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개발 가능성은 다소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자 문화재를 보호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문화재 인근에는 건물 높이 못 짓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의 높이, 층 이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 수단이 뭡니까? 용적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용적률은 지하 공간을 규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하 공간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고도 이용, 높이, 층 이 같은 걸 규제하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령 내에서는 용적률 50%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참 규제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보존령 벗어나면 규제는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적률 150%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존적 토지 소유자나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 주어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최대한 활용한다면 보존 지역에서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더라. 그렇지만 개발 가능성은 이제 용적률 150% 적용되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그래서 이제 보존적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는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토지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만큼 토지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보존적 토지소유자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함에 따른 손실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왜? 개발 가능적 토지소유자에 비해서 이만큼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보고 이제 이 보존적 토지의 손실 어땠습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문제된 건 바로 어떻습니까? 2분이죠. 2분. 자, 2분을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위쪽이니까 상부에
상부의 미이용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상부의 미이용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권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개발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보존적 내에서 개발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면 결국 문화재 보존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어디를 개발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가? 바로 개발 가능 지역이에요. 개발 가능 지역. 이 개발 가능 지역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개발 가능 지역에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까? 개발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까? 개발권. 우리 지금 이걸 말 바꾸다 소유권 부여한 제도 아니죠? 소유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부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권만 개발 가능 지역 여기에 팔아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팔아먹으라. 그럼 자, 개발권만 팔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가 돼야 되겠지요.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개발권이다. 여튼 증서를 준다는 이 증서는 영어처럼 TDR 이렇게 표현되는데 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보존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권 이것만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적 토지사에게 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가능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개발권 이런 거 안 사도 법적 상한이 150% 이거 저기서 건물 이렇게 지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개발권을 사면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이처럼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더 높이 짓기 위해서 개발 가능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개발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개발을 사서 법적 상을 초과해서 건물 더 높이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개발 가능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개발 이익 이 자체가 전적으로 개발 가능적 토지사의 몫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이처럼 개발권 TDR 이걸 사면서 그에 따라 대가를 보존 토지사에 지불하겠지요. 그래서 결국 개발이익 이 자체가 보존적 토지사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보존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은 셈이 되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은 셈이니까 토지이용 규제가 극심함에 따른 손실이 완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완화된다. 자, 그리고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간적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 형평성도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개발권 팔아먹는 제도다.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이전제도다. 표현되는 부분이 되어서 쉽게 인식하세요. 개발권을 팔아먹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개발권 양도제 의의는 어디에서 생각하냐? 바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발권 이것만 발행을 해주면, 개발권만 부여를 해주면 시장에서 개발권의 수요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시장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개발권만 부여해주지 공공이 따로 보존적 토지사에게 보상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공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토지의 형평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개발권 양도제도는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까요? 공중간 활용하는 방안이 될까요? 공중공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분도 우리 시험은 지하공간 이렇게 말로 바꾼 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개발권 양도 자체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초에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자 이런 목적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은 또 이렇게 출제했죠.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OX, X 잘못되어 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공식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우리가 개발권 양도 제도다 또는 이전
이전 제도다. 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이건 뭡니까?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용적률 법적 상한이 어때? 150%예요. 그럼 150%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 알파가 5%예요. 그럼 결국 법적 상한은 150%지만 5% 인센티브 받으면 155% 여기까지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도 그거로 더 높이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도 뭘 활용을 하니까 공중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적률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용적률 거래 제도도 어떤 이제 개발권 양제도 이 부분과 기본적인 취지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요. 개발권 양도 제도 여기서는 뭘 사고 파는 겁니까? 개발권. 그렇지만 용적률 거래소는 뭘 사고 파는 거예요? 용적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제 용적률 남는 지역부터 용적률을 사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용적률이 어때? 더 높아지겠죠? 그럼 그걸 높여줄 수 있다. 역시 어디입니까? 공중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용적률 이 표현하면 당연히 어때? 용적률은 자 고도 이용, 높이층을 규제하니까 어디입니까? 공중을 활용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거래제도.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디입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있지만 개발권 양도제도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 그랬지요. 그렇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용적률 거래제도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특히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개발권 양도제도 이 자체는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입청을 활용이다. 특히 공중을 활용 방안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 이 부분은 생략이 되는데 실제 시험 다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용적률 나오면 어디입니까? 공중공간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26페이지 상단에 B번 보세요. B번.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상부 미용공간에, 자, 상부 미용공간이다. 우리 여기서 일단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상부 미용공간에 직접 시설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한 경우, 상부 미용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자, 개발 가능적, 이 부분이 되겠죠.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한 방법을 뭐라 합니까? 개발권 양도 제도다.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 자,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위치로서 부동산이다. 이분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위치는 위치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 자체가 당연히 또 어떻습니까?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이 자체는 토지는 뭡니까? 위치다. 그냥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죠. 토지는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한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없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 따라서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다음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위치다. 성리 절대 위치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서 물리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그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변이라는 이야기. 불변. 뭐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때 상대적 위치는 주변에 토지형이 어떤 여기 따라서 결정 위치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는 우리가 경제적 위치다. 또는 인문적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주변에 토종이 어떠느냐? 여기다서 내 땅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 위치의 가변성 등등 여러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자, 토지 위치도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있다 이야기인데, 이 절대 위치, 상대 위치 이 둘 중에서 토지의 가치에 또 유용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가 될까요? 상대적 위치가 되겠지요. 그럼 주변 토지 어떻냐? 예를 들어서 내 땅 위치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자, 절대 위치의 영향도 무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자, 입지 선정이다. 그렇죠?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 여기가 모두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 이 둘 모두로 고려해서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것은 위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용도 그리고 접근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위치 가치를 판단해서 먼저 부동산의 용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자체는 쾌적성, 편리성이 기준이 되겠죠. 상업용사는 수익성, 공업용사는 생산성 등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성. 자, 이걸 우리 예를 합시다. 자, 이것은 대상 목적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상 목적물이 있다는 건데, 내가 결국은 이 건물에 가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이 건물에 가고자 하는데, 이것은 대상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의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이 건물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담을 많이 느끼면 많이 계속 접근성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을 적게 느낄수록 어떻습니까? 접근성은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 이 대상 목적물 여기에 도달한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우리가 접근성이 하는데, 그런데 이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부담이 적은 것을 접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서 이렇게 합시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접근의 대상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접근의 대상물이 선호물일 수도 있고 자, 혐오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선호물은 가까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들이지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집을 한번 생각해보자. 내 집과 가까이 있을 때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대표로 뭘 들 수 있습니까? 학교도 들어볼 수 있고, 병원도 들어볼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 들어볼 수 있겠죠? 관공서, 또 대형마트, 재래시장, 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선호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것은 선호물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어떻습니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혐오물이에요. 혐오물은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대표로 쓰레기 소각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집과 쓰레기 소각장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내 집의 가치는 높아질까 오히려 떨어질까요?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호물이 할지라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재래시장 선호물이 했잖아요. 그럼 선호물이 재래시장과 접근성을 끝내주게 하겠어요. 재래시장 안에다가 내 집을 딱 하나 마련합니다. 그렇죠? 딱 마련해. 그래서 문 딱 여니까 좌생선, 우생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택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결론만 이해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아주 오래됐지만 이렇게 출제했어요. 접근성이 좋으면 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항상 상승한다. X. 잘못됐죠? 네. 자, 접근성이 줄수록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어때? 접근성은 좋다. 표현했었겠죠? 표현했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는데 내가 이 건물에 가고자 합니다. 이 건물에 가고자 하는데 나는 어때? 도로 맞은편에 이렇게 딱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때? 거리는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거리는 가깝죠? 가깝지만 어때? 이제 이게 8차선 도로인데 8차선 도로 어때? 내가 무단에서 횡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돼지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죠? 무단횡단 안 된다. 그럼 이때는 어때? 점을 떨어지는 횡단보도 일통에서 이렇게 우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은 많이 느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 접근성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 사례 다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야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어때? 좋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봅시다. 자, 26페이지예요. 26페이지 양호 3번 위치다 나와 있죠? 여기도 양호 3번 옆에다 별표 하나만 해 두시고요. 하나만 해 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첫 번째 맨 끝 보세요. 맨 끝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보세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인데 이거 뭡니까? 부동성 이걸 뜻하는 거지요. 자, 위치 유용성이 부동산의 유용성을 결정한다. 그렇죠? 어떤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가치를 달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습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위치가 좋냐 여기 떠서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니은번 봅시다. A번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 결정된 토지 위치를 말한다 해서 있는 그릇 위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반면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지 이용상에 따라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는 거죠. B번 토지 이용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우리 입지를 선정할 때는 절대적 위치의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입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D번 봅시다. A번 보세요. A번 보시면 접근성입니다. 첫 번째 중간 보세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 이걸 뭐라 합니까? 접근성.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부담이 적을 때 접근성 어때? 좋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점 봅시다. 거리가 가까우면 일단 접근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조건 양호 가치는 어때? 커지겠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것처럼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어때? 좋다는 이야기야. 그럼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때? 부동산의 가치는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점 보세요. 그러나 접근성은 거리와 정비례하지 않으며 이건 결국 뭡니까?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 비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했어요. 따라서 거리와 접근성은 항상 비례하는 것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또 항상 가치 증가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지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C번 보세요. C번 보시면 이제 I번 접근의 대상물입니다. 첫 번째로 끝부분 보세요. 대상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도 위험과 혐오의 대상하면 오히려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가 요인이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혐오물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부동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 감가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지요. 자, 다음 자, 접근의 정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세요. 2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우라도 지나치면 불리하다. 그럼 뭡니까? 결국 자, 선호물 일자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가치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아래 자, 세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어때? 나쁜 경우도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1번 봅시다. 첫 번째
부동산 용도들아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먼저 부동산의 용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줄을 보세요. 그 아래줄 보시면 중간쯤에 강한 흡입력, 독점력을 발휘하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원지 이 같은 경우죠. 다음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양원. 네, 이점 독점력,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부동산 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중요시 될까요? 중요시 되지 않을까요? 중요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소매상점이 있어요. 소매상 이 같은 경우는 어때? 접근성 아주 중요시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위치의 평가다는데 우리가 위치의 가치를 판단 기준은 뭐가 있다? 용도, 접근성 이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이죠. 쾌적성, 편리성. 2번 상업용산, 수익성. D번 공업용 생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위치도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성을 설명해도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된 견해를 쫓아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위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렸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분류다. 이분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큰 테마가 세 가지에 따랐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 방법, 다음 속성 이 세 가지 큰 테마예요. 이 세 가지로 우리 시험 어때? 2문제 정도는 물어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는 이제 속성 관련된 분이 어때? 개념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떼가지고 설명드리고 한 번 더 교재 우리 통해서 반복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다 맞춰드렸습니다. 다 맞춰드렸고 자, 여러분 교재 자 몇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43페이지 보세요. 2장 다 맞춰드렸으니까 자 43페이지 보시면 예시 문제 다 나와 있죠? 나왔죠? 예시 문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 찍어둔 문제만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2번 자 43페이지에요. 1번 2번 3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5번 6번 여기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 이해드리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여러분 교재 46회는 3장 토지성 이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쉬었답니다.